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부산에 사시는 사반가족 손은화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전국의 집사 여러분, 우리 냥이 IQ가 과연 높을까 낮을까 궁금하셨죠? 이른바 냥이 IQ 테스트라는 건데요. 잠깐 영상 보시죠. 자, 얘는 치즈냥이 미달입니다. 냥이가 저렇게 벽에 닿을 때 발바닥, 이 젤리 부분이 먼저 닿으면 똑똑한 애. 만약 머리나 이 발등이 먼저 닿으면 안타깝게도 우리 이도성 기자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자, 미다리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발바닥 대는 거 보니까 똑똑한 양이 맞습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SNS에서 대유행이라고 해서 잠깐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 지금 뭐 이거 보시고 집에 있는 야, 얘 어디 갔어? 한번 대보자고 지금 이러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한강에서 이 숨진 채 발견됐던 고 손정민 씨 유족이 이 실종 직전 함께 있던 친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입니다. 자, 강원 태백경찰서 여성 경찰관 집단 성희롱 사건 일파만파입니다. 특히 이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에 의해 말이죠. 이 곤장을 때리고 심지어 무릎으로 이 니킥을 날렸다. 다름 아닌 교사가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됐습니다. 자, 주말 휴일이 임박했습니다. 그 남은 몇 시간 사건 반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다른 채널 가 계신 가족 여러분 빨리 넘어오시죠.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유족 측이 사건 당일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번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양지열 변호사, 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홍 기자 기분이 어때요? 뭐 똑같죠. 그래요? 재밌게 방송해야죠. 재밌게. 예, 지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얘가 왜 이렇게 이미 눈치가 다 아세요. 없나? 예. 아니, 댓글에 다 아세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해서 지금 1시간 이제 한 13분 남았나요? 예. 이제 아무튼 내 마지막에 짠 하려고 그랬는데 얘 왜 이러니 진짜. 갑자기 참.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손발이 안 맞네요, 이게.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거 못 들으신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구 책임 있다입니다. 자, 손정민 씨 유족 측이 이 사망 당일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네, 고소장을 이틀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소장에는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가 일단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고소 배경과 함께 말이죠. 이 기자, 이 손정민 씨 아버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 또 글을 올리셨던데 그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경찰은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 팀 그리고 35명의 수사관이 투입을 돼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조사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정민 씨 가족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경찰이 가장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손 씨가 왜 어떻게 해서 숨지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동선을 통해서 한강에서 발견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족 측 입장에서는 조금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망 경위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일단 숨진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숨졌는지 또 누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손 씨 측 특히 아버지는 이 블로그 등을 통해서 50일 넘게 생각하는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면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저 소장님, 그 손 씨 아버님이 네. 경찰 뭐 진술을 하고 왔다. 이게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 블로그에 19.1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2017년하고 2019년에 아들 손정민 군과 같이 찍은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그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같이 보는 저도 좀 같이 그리웠고요. 내용은 경찰서에서 지금 4시간가량 진술을 했다. 내용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해주셨던 것처럼 응원을 좀 계속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아서 아마 여기서는 멈추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근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정민군 사망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그동안 투입했던 뭐 인력, 물량, 시간 등등 정말 엄청나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일단 어떤 뚜렷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 결론인데 이런 상황에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일단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사실 이 사건을 끝낼 생각이었죠. 끝낸다는 게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다. 지금 수사는 했지만 아까 이제 이도성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손정민 씨가 사망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였다. 누가 형사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인데 이 아버님이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친구를 향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친구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사건 번호를 만든 건 아니에요. 수사는 했지만. 근데 고소를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번호에 적힌 어떤 혐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버님 말씀대로 알 수가 없죠.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근데 폭행치사는 뭐 폭력, 예를 들어서 다투다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다툰 결과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유기치사는 약간 반대입니다. 이게 폭행치사는 좀 적극적인 이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고 유기치사는 친구 관계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보고만 있었느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뭐 혐의 없음 처분을 하든 검찰에 넘겨서 재판에 넘겨달라고 처분을 하든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원래 어제가 말이죠, 홍 기자, 이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이걸 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종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일단 연기됐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원래 변사사건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로 저희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변사사건도 경찰서장 아래 내외부 위원들을 불러서 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보강 수사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수사하기로 정하면 한 달까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유족 측이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검토해야 그 다음에 심의를 열지 아니면 고소 사건에 따라서 수사할지 결정할 수 있어서 일단 연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말이죠, 이게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라면 검찰로 넘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기보다 이게 어떤 손 씨의 아버지의 얘기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경찰이 놓쳤던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위에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이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에 넘겨달라고 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근데 좀 낮아 보여요. 이미 현재까지는. 많은 것들을 다 검토해놔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를 안 했다 뿐이지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또 더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 기자,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손정민 씨 동석한 친구 측이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오늘 새로운 입장이 나온 게 있다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 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정 합의금을 좀 의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친구 측은 이뿐만 아니라 일단 가짜뉴스 명예훼손에 달하는 그런 댓글들 그리고 유튜브 글들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달까지 먼저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하면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 이달 30일입니다. 5일 뒤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제보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서 이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자, 홍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동물도 그런 짓을 안 한다. 한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200번 가까이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횟수만 해도 정말 체크포인트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계속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7년쯤에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후로도 계속해서 두 딸에게 그전부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 성폭행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딸의 일기장에 내용이 적혀 있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이거는 참 이 말을 꼭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참 잘 감이 안 오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부모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대입니다. 40대 남성은 이 전처와 이혼을 하고 두 딸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 둘째 딸에게 이런 몹쓸 마음을 먹어서 실제로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뭐 안방에서 아버지니까 뭐 안방에서 함께 자자.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로 유인을 해서 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요. 작은 딸, 일단 먼저 범행을 저지른 작은 딸이 뭔가 반대되는 의사, 이 저항하는 의사를 나타내면은 너의 언니까지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진짜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뭐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정말 되게 곤혹스러운데,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네 언니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라. 언니한테 네. 피해가 가기 네가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면 여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엄마기도 하고 또 여자인 저는 사실 더 소름이 끼치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부에 의한 성폭행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놀라고 너무 끔찍스러워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케이스거든요. 진짜요? 성폭행의 10%에서 20% 정도가 친족이나 친인척에서 일어나요.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케이스가 친아버지로부터 일어나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쉬쉬대고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친아버지에 의한 딸들을 성폭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보통 우리는 아버지 했을 때 그 거룩한 단어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무마하기가 싫은데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고 무력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항거할 수 없는 딸들이 완전히 무력화돼서 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변호사님 그 사건 아시죠? 그 김보은 김진관 사건. 네. 그러니까 계부에게 어렸을 적에 성폭행을 당하고 나 성인이 돼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 계부 자신을 범했던 그 계부를 살해했던. 그래서 그게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도화선이 됐던 사건인데 얼마나 그 정신적인 상처가 크면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근데 좀 말도 못 하겠네요. 이건 뭐 어떻게? 지금도 얘기한 그 사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범죄, 성폭행을 당한 피해 때문에 계부를 이제 해치기까지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었고 그거를 두고도 법조계에서도 지금도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의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딸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법조인과 변호사라서 이거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가끔 원망스러울 정도의 상황인데 한 가지 그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기예약에 적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나마 이 아버지에게 그 벌을 묻는데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 어제 첫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 이 혐의 인정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두 딸이 거짓말을 쓸 리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딸들이 말했으니까 사실이겠지. 그래서 자백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그치기 시작해요. 피고인, 딸이 여자로 보였습니까? 성욕 때문에 딸의 생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그쳤거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피고인은 반복했습니다. 변호사님, 또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죄 인정하느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딸들이 거짓말이 없으니까 나 그거 인정한다. 이게 인정하는 거겠어요? 부인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인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있었던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는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뭐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이고요. 재판장은 오늘 답답하니까 아니 도대체 딸들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도 사람인 만큼 판사들도 사실 저런 식의 얘기들, 동물도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법정에서 잘 안 하는데 이거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판사도 지금은 법조인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얘기다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말이죠. 그냥 지금 너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면 되냐라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딸들하고 합의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가장 결정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텐데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이 아니더라도 요즘 웬만해서 합의로 안 봐줍니다. 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변호사님,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도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그 200번이면 매 순간이 그 딸들은 그때마다 영원히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사람을 200번 죽인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재판 결과가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건 반장에서도 저는 이 결과 꼭 추적해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참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네요.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 다음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여경에 대한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후속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딸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의 죽음을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 최근 2차 가해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입 여성 경찰을 집단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자,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집단 성희롱, 그러니까 2년 동안 태백경찰서에 온 여성 경찰관에게 주변의 동료 경찰관들이 저질렀습니다. 성희롱, 처음에는 이런저런 내용들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정말 말이 더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선 여경 휴게실 안에 여성 경찰관용 휴게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메모지와 꽃을 남성 경찰관이 들고 가서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성 경찰 휴게실에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남성 경찰관이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꽃과 메모지를 놓고 오늘이 로즈데이야 이렇게 적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한다거나
뭐 다른 날에는 순찰차를 같이 타는데 안전띠를 본인이 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대신 매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성추문도 냈고요. 심지어 직접 만나서 앞에서 뭐 일을 배울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발언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아이고 참 소장님, 네. 저는 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 순찰차를 같이 탔어요. 네. 근데 야 안전띠 네가 좀 매줘라. 네. 이제 아시겠지만 안전띠를 옆 사람 걸 매주려다 보면 당연히 이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성희롱 명백하다고 보고요. 손가락이 없습니까? 왜 자기 안전띠를 자기가 못 매고 옆에 사람한테 매달라? 의도가 아주 다분히 이제 악의적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케미된 안에 그것도 속옷 위에다가 로즈데이야라는 것도 이거는 무슨 애정 무슨 고백가처럼 느껴지게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경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성희롱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 있어요. 음란하게 생겼다? 이런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발상된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문서는 피해 이 여성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제목 보십시오. 저는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냥 뭐 일반인이 아니고 경찰관이에요. 경찰이에요.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뭐 공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경 같은 경우는 더 법에 호소할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은데요. 명백한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요. 이거 뭐 이 숙박업소 같은데 이 혹시라도 여경이 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불법 조회를 했다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사 목적 아니면 이거 함부로 들여다보는 거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뭐 성희롱이 아니라 저는 저 정도 띠를 매달라고 했다라는 것도 뭐 성추행의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불법을 명백히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안전띠 매달라고 했을 때 이 피해 여성 경찰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몸이 그 남자 상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숨소리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채취를 킁킁대면서 맡으려고 했던 상관의. 자,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경험이 없어서 점점점입니다. 자, 이 결국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 앞서 보신 대로 그렇게 피해 정황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 경찰서 소속 직장협의회에서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었다. 네, 일단 2019년에 임용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먼저 이제 경찰서 안에 있는 청문 감사관실에 알렸는데요. 여기가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떤 비위나 비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처인데 여기에 알린 뒤에 일단 이 가해자들이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요. 그런데 이 태백서 직장협의회가 지난 3월 피해자가 2년 동안 겪은 사실을 경찰 내부망에 폭로한 이후에 이거 일방적인 주장이다. 무조건적으로 이 피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은 멈춰달라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자, 홍 기자. 이런 지경이 됐으면 이 지휘권자는 태백 경찰서장이잖아요. 네. 서장이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이 정리를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를 그러니까 복구해서 좀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리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숨진 뒤에 장례식장이었어요. 거기에 경찰서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얘가 경험이 없어서 대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그렇죠. 피해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피해자가 이 내용도 전부 좀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은 피해자가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해당 경찰서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네. 2차 가해 맞죠? 네, 저도 2차 가해라고 아까 이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2차 가해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군이나 여경을 제가 만나볼 일이 같이 일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 예. 굉장히 직업 정신 뚜렷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고 사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나 본인의 어떤 그 신상이 노출되거나 실수를 할까봐 굉장히 긴장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은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군의 상황에서 1대1로 남자 경찰이나 여군이 1대1로 다툼이 있어도 여군은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16대1에 어떤 성적인 희롱을 받았는데 그게 넘어서서 이제는 협의회도 이 남자 경찰관들의 편이 되어서 여군이 너무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넘어서서 이제는 가장 높이는 지휘권자조차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여군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얘기를 들어줄 곳이 아무데도 없는 여경. 거거든요.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여성 경찰 그러니까 아버님의 뭐 장례식 고인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생전에 이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다. 네, 그 전말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태백경찰서로 딸이 발령받는다고 하니까 발령 사실을 듣고 추천해줬습니다. 여기 서풍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 곳이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2년 동안 당하면서 딸이 이야기도 했어요, 직접. 그렇게 알게 되니까 뭐 아버지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몰래 여성 경찰관의 방에 남성 경찰관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다가 다 듣고 사실인 것 같으니까 처음엔 이건 한번 넘어가자. 실습 중인데 이렇게 소문나면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진실을 듣고 아버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청문감사하는 담당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 오죽했으면 딸이 아빠한테 죽고 싶다고 말을 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는 그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피해는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이 경찰청 2차 가해 이 정황이 드러났던 지휘권자 태백서장에게 과연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요? 이 사건 반장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장이 피해자 부친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경찰청에서는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리 책임을 물어서 경찰서장은 징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피해자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자, 변호사님, 결국 이게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규모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몇 명이나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일을 저는 저지른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12명을 징계에 넘기고 4명은 그러니까 경찰청도 좀 처음에 모르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했던 게 4명에 대해서는 직권 경고 그냥 말로 구두로 그냥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에게는 그냥 다른 곳에 가도록만 했다. 다른 곳에 가는 게 서장이 아니라 무슨 뭐 밑에 저 직업을 그냥 순경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장으로 갔겠죠. 예. 그러면 이건 뭐 잘못 걸렸네 하는 정도밖에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돼 있었고 저는 제일 놀라운 게요. 가족이잖아요. 경찰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자신들과 같은 동료의 딸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놓고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다?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소장님 일단 이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 분은 자기가 이렇게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다라면서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뭐 심경이나 어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싶다라고 이제 전해 오셨어요. 네. 이제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피해 이 여성 경찰관의 심정이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껴서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은 맞지만 본인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됐을 때 그 누구가 사실은 내가 지금은 어떻다라는 걸 밝히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용기를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나는 경찰이고 싶지 한 여자로서 계속해서 내 고통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분이 이 고발을 한 것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용기에서 나온 것이고 경찰로서 할 바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무조건 내가 약자니까 무조건 저 사람들을 가해자로 처벌해 주세요만을 얘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로서 멋진 모습으로 저희 옆에 계셔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믿기지 않아서 점점점입니다. 자, 이 기자, 이게 60대 부부의 사건이죠. 네, 두 딸과 함께 살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되긴 지난 22일, 사흘 전이죠. 사흘 전인데 이 집에 경매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겨진 상황이라서 집행관이 직접 찾아서 벨을 눌렀는데 벨을 눌렀더니 두 딸들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보니까 이 60대 부부가 숨져 있었어요. 딸과 살고 있는데요. 이 두 딸은 이미 숨진 지 조금 한참이 지나서 어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부모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집안 곳곳은 각종 폐품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혹시 사인은 밝혀졌습니까? 사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외력에 의한 사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구두 소견만 나왔습니다. 경찰이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고요. 정확한 부검 결과에서 사망 시점 그리고 약물 반응 여부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전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일단 지병이 있었는지라든가 다른 사인이 있었을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고인 그 60대 부부 고인이 된 그 부부와 함께 있었던 건 두 딸이니까 이 두 딸이 뭐가 됐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이제 두 딸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두 딸은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지병,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 믿기지 않아 체크 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돌아간 게 믿기지 않아서 신고할 수 없었다. 그냥 방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그 뒤에 어머니도 이어서 숨졌다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저 두 딸이 했다는 진술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두 분이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는 왜 그럼 사망 신고를 아무 조치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뇨와 고혈압이면 의식이 없거나 아무 조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소장님, 근데 네.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그 악취라는 것 말이죠. 예. 도저히 그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와중에도 계속 그 방에다 모셔놓고 같이 두 자매가 있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는 사실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 딸들이 지적장애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 1급, 둘 다 1급 정도라서 상황 판단이 뭐 너무 어렵다라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정도다. 그렇게 그런 정도가 이 결과로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가족 비밀이 있는 패밀리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경찰도 좀 조사하는데 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두 딸이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적 장애인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 과정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증언이 나오고 주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좀 가게를 이어왔고요. 어머니와 두 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위기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뭘까요? 보통 진짜 이 고독사 하신 분들 집을 청소하는 업체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특수약품 처리를 해도 냄새가 다 가시질 않아서 벽지 뜯어내고 장판 뜯어내고 정말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집을 바꿔야 겨우 냄새가 가신다 이 정도인데 야, 이걸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국 그러면 아까 뭐 홍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어떤 안타까운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나오는 관계를 봐서는 사실관계를 봐서는 일단 두 딸이 지적장애 등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일단 등록 자체는 안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원래는 이 아내와 두 딸을 먹여 살리다가 퇴직한 이후에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1년 넘게 밀려 있었는데 사실 이거 가스와 수도 그냥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끊어도 되는데 주변에서 이 아파트 측에서 이 가족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마 이 수도도 가스도 끊지는 못했지만 관리비는 계속 미납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년 반 넘게 밀리면서 한 300만 원 정도 밀린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또 아파트 역시 담보로 이제 대출금 5천만 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행관, 경매 집행관이 와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집 역시 경매에 이미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일정한 가족 없이, 일정한 직업 없이 이 가족들이 살아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더 자세한 정황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을 폭행하고 몸을 꼬집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결혼한 사법고시 팔수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괴상한 체벌입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이 초등학교에 있는 교사가 자신의 제자들을 괴상한 체벌을 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인데요. 이 한 40대 교사가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2019년 4월에서 9월까지 학교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체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4명을 때리거나 꼬집고 또 폭언까지 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행은 지난해 5월에 초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 청원 내용, 청원 속에 담긴 폭행의 그 어떤 자세한 묘사들을 보면 아니 이게 진짜 뭐예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게 고등학생을 상대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런 폭행을 했다는 게 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국민청원 내용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모니터 전체가 가득 찹니다. 쭉 나열되고 있어요. 수십 가지에 이르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뭐 자로 입을 때리거나 아니면 책상에 눕게 해서 곤장을 쳤습니다. 한 대요, 두 대요 말하면서 곤장을 쳤다고 적어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다른 학급 2학년에서 3학년만으로 끌고 간다거나 하면서 창문 너머로 소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린다거나 망신을 줬고요. 그리고 일기장을 공개하거나 꼬집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 다반사였다고 적어줬는데 제가 보니까 청원 내용 중에 뭐 니킥을 했다. 가슴을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으로 때리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행동을 했는데 피해 아동 부모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행동,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장애인 같다, 전응아 같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낙인 찍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을 경험하셨겠죠. 학창 시절 경험하셨던 체벌, 기억나는 체벌 있으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변호사님. 이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저도 생각해보면 한 세대 전 사람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이랑 비교하면. 근데 그때는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못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이 지경은 없었어요. 21세기 대한민국 맞아? 싶을 정도예요. 고등학교 때는 좀 맞으셨죠?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맞았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공부 잘해라고 때렸고요. 감정풀이하는 선생님들도 잘 없었어요. 감정풀이도 때리는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곤장을 때린다든가 장애인이라고 비유하면 장애인도 비하하는 거고 아이도 비하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비하하고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때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사반 가족회의 유튜브에서 제가 학창 시절 때 맞았던 그래서 좀 상처가 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장님 제가 초등학교 때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제가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요. 제가 막 맞지는 않았는데 폭언을 했어요 저한테. 뭐냐면 이는 도대체 어떤 놈의 집구석이길래요? 뭐야 이 준비물도 안 챙겨주냐고.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한 40년 전 일인데 그게 아직도 그 워딩이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말도 그럴진데 네. 이렇게 니킥을 날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청원을 넣은 학부모께서도 이런 얘기를 썼어요. 너무 제일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는 거 본 것도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우린 맞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너무 속상하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할 때 때려서 아픈 거보다 두 가지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각인이 돼요. 하나는 나는 맞아도 되는 존재구나. 내가 좀 잘못하면 나는 맞아도 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때리는데 나라고 왜 못 때려? 아하. 이런 식의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쪽으로 자기한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안 좋기 때문에 이 청원하시는 분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또 앵커의 아픔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저 상담 좀 따로 받아봐야 되겠어요 소장님한테. 아니 근데 변호사님 결국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사가. 네. 다행히도. 그런데 정말 하마터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했냐면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아동보호 사건으로 봤던 겁니다. 아동보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본인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잘못했던 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욱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그대로 형법을 적용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보호 사건이라서 가정법원에서 가능하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냥 교육 같은 거 받는 걸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사건이냐고요. 이게 그럼 그렇게 될 뻔했습니까? 또 그렇게 넘겼어요 검찰에서. 넘겼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넘겼는데 가정법원 판사가 보니까 아니 저기요 이건 제가 재판할 게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넘겨야 될 사건입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그 교육받고 상담받고 이야. 심리치료받고 끝날 뻔했어요 이 교섭은.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판부에서 징역 3년 선고하고요.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이요? 예, 바로 구속했습니다. 이야. 사건이 중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위치와 영향력으로 학대를 했어요. 보호를 나설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학대 행위에 동참하게끔 공공연하게 저질렀는데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비판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상당히 중형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무겁죠. 그런데 이 교사가 재판 과정 중에서 했던 부분들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냐면 이게 굉장히 억울하고 좀 부풀려져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주장을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탄원서 같은 거를 받았는데 이게 재판부가 보기에는 진짜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반성하진 않고 법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려고만 자꾸만 한다고 해서 실형 선고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자, 홍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거의 뭐 그냥 본물이 터졌어요 지금. 네, 지금 어지간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폭행 상황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이야기들 지금 이 내용들이 예를 들면 78년생이라고 적으신 제이미 리 님이 5학년 때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뭐 소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그 학생의 머리에 부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때린 이야기도 많지만 정말 가학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뭉치치님은 귀를 잘못 맞아서 달팽이관이 파열된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목격담도 전해주셨고요. 선도부 선생님이 손톱깎이로 손톱을 펀칭했다.
이런 말도 써주셨고요. 갖가지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샤방가이님이 양지열 아저씨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많이 안 맞은 것이다라고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이게 그 시절이면 공부와는 또 사실 무관하게 또 갖가지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 저도 같아서. 공부 좀 네, 못한 건 아니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인상이 좀 안 좋아서 그랬나? 아니, 야,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소장님, 지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게 지금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5학년 때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봤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지금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들 상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뭐를 잘못을 해서 맞았으면 아, 내 잘못이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순수해서 잘못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맞았다는 감정이 대들지도 못한 게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너무나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인격자시고 우리 교육에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줬지만 부모 가정폭력, 가족학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 목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교육 목적이 아닌 채 본인의 감정풀이, 본인의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 대상물로 아이를 대한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검사 남편의 정체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 체크 포인트만 봐도 아시겠죠. 검사 남편, 검사가 아니었겠죠. 검사 지망생이고 사법시험을 8번 친 팔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2010년이었습니다. 8번째 사법시험을 치고 합격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합격한 것일까 하고 자세히 봤어요. 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하. 수험번호가 달랐어요. 아이고, 이런.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못했잖아요. 불합격이면 그럼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명단을 보여주면서 주변에 나 합격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 사법연수원생 행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짜로 검사를 사칭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사랑과 전쟁에서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자, 그런데 거기서 스톱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속였을까?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검찰청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을 건데 이 사진을 사람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런 증거를 만들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라고 속이고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좀 거짓말한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이 처가가 될 이 장인어른이 될 이 아버지에게 예비 장인어른에게 비용을 좀 대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검사지만 뭐 비용을 좀 대달라. 본인이 뭐 국가정보원에 파견 중인 검사라고 속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좀 공안통, 뭐 공안 수사를 잘하고 이래서 국정원까지 파견 간 검사라고 이런 식으로 속였기 때문에 이 여성, 특히 이제 여성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도와달라라고 했으니 이 예식장, 이 계약금 등 초호화 한 1억 원 정도 되는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초호화 결혼식을 이제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결국 결혼식을 올렸던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구수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은 바로 붙으셨나요? 저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 이 사람을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보다 한 2년 공부를 더하다가 포기를 한 거네요. 저도 6년 걸렸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굉장히 고생했는데 네. 제대로 공부하면서도 법조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네, 왜냐하면 공안통이니 뭐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런 건 그냥 뉴스에서 보고 한 얘기지 실제로 검사 주변에 합격한 검사라도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사칭마저도 잘 모르고 사칭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소장님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뭐 워낙 그냥 맨날 떨어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야 이거는 너무 공사가 커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포자기 과정에서 약간 정신적 타격을 입어서 우리가 리플레이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8년이나 공부하다가 좌절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반은 검사야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엘리트가 이런 대담한 결혼식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중요한 거
어쩌다가 이 거짓의 이 끝이 드러난 겁니까? 호화 결혼식을 치르다가 결국엔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대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칭하는데 돈이 모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장인어른에게 부탁해요. 장인어른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하정인데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미심쩍은 거죠. 왜냐하면 8년 동안 검사 사칭 행세를 했고 그러면 검사의 지금 능력 인정받는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당연히 돈이 있고 대출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당연하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의아하게 여했는데 이 이야기를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검사를 사칭한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이야기를 하니까 추궁했죠.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돈이 없냐? 그래서 2주 만에 결국 다 탄로 나서 파탄 나게 됐습니다.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서 스톱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어졌다고요. 네, 이 돈 받은 거를 일단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직업이 거짓말에 다 들통났고 결국 돈도 못 갚으니까 고소까지 당했던 겁니다. 2019년 1월에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본인이 직업이 없으니까 고소를 당해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말을 해놨잖아요. 검사라고. 물론 이제 결혼 상대방 그 집안에서는 들통이 났지만 예. 주변에 아직 본인을 검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 지금 수사를 하다가 계좌가 묶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분 진짜 검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왜 본인 계좌가 묶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 6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을 뜯어냈고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지.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장님, 보통 거짓말이요. 한 네. 번 딱 통했어요. 네. 그럼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가리킬 때 바늘도 이렇게 소도둑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이득이 너무 좋았다, 너무 달콤했다 하면 그 다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검사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알아주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짓말에 거듭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집행유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건은 고소를 취하를 어떻게 받아냈나 봐요. 그러니까 교인에게 2,500만 원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이 정도를 지금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재밌었는데 약간 끝은 뭐 흐지부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고정 코너 별별 상담소 이어집니다.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해서 귀여운 아기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30대 남성 최 씨. 그런데 아이를 낳은 뒤에 최 씨의 아내는 육아용품은 물론이고 비싼 가방과 옷들을 덜컥덜컥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산후우울증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찾아간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단순한 산후우울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3년째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내의 쇼핑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에도 네일아트숍에서 1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회원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왔다는 최 씨의 아내. 위약금을 물더라도 결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재밌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사에서 소개된 사례를 각색한 내용인데, 자, 이수진 기자한테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이 기자는 평소에 스스로 나 혹시 쇼핑 중독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나요? 저는 뭘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때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들 좀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본인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알겠습니다. 뭐 이수진 네. 기자는 약간 좀 증세가 좀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고생했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 사례는 쇼핑을 과하게 하는 아내와의 갈등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사연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연 결혼 5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쇼핑에 좀 중독된 것 같은 과해 보이는 증상이 있다는 사연, 하소연인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임신 중에 육아용품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홈쇼핑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기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기어다니기 전에 아기가 아주 좀 한창 커야 되는데 그런데 신발부터 먼저 산다거나요. 아니면 아기가 좀 태어나서 좀 지나야지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수백만 원짜리 아동 전집을 삽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막 사면 집에 놓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꽂이도 수백만 원짜리 또 사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소비가 소비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날 수가 없죠. 어린이 도서 전집은 시작이었고요. 육아용품뿐만이 아니라 명품 옷이나 가방도 사고 수십만 원짜리 그릇 세트도 사고 운동기구도 사고 계속해서 집안에 뭔가 채웁니다. 향초도 사고 향초를 샀으니까 디퓨저도 사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늘리는데 남편이 하소연을 해요. 매일 이렇게 사는 물건들 환불하기 바빴답니다. 반품하고 환불을 진짜. 일일이 해서 한쪽은 계속 사고 한쪽은 계속 보내고 이런 식으로 창과 방패의 세계의 대결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택배비만 모았어도 명품 가방을 샀을 것이다. 이 택배비 얼마나 아깝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지금 홍 기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이 살짝 웃고 계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보통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뭐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게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홍 기자 설명한 내용 듣다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사기만 하고 사실 포장 안 되는 게 집에 많아갖고 조금 찔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도성 기자 와이프 얘기가 아니, 아니라 본인 얘기다. 네, 제가 샀다가 이제 늦게 뜯어보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이 택배 상자 쌓인다는 거 보면서 조금 찔리기는 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사랑의 결실이 조금 일찍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랑의 결실이 생겨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걸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서 식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고 또 임신과 출산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어떤 씀씀이가 있는지를 이제 서로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 씨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찾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아내에게 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 이제 판정 이후에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약을 복용한 지 3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쇼핑 중독이라는 거는 이것 자체로 이제 병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분별 없이 구매하거나 뭐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뭐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잘 돼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드릴 때 사례에서 네일아트 하겠다면서 100만 원대로 돈을 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대 선결제를 하면 할인해주고 혜택을 주겠다. 가격 할인과 서비스 케어를 더 해준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은행부터 달려갔어요. 돈을 뽑아서 곧바로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가벼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손톱이 그러니까 짧게 자른 거나 관리를 받지 않는 그리고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네일숍도 집에서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했어야 됐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원권을 구입한 다음에 그래서 아내도 좀 자책을 하고 남편은 다시 왜 샀냐고 타박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례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 네일아트 환불을 혹시나 하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이때 아내와 함께 숍을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된 위약금과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라도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잘 안 해주거든요. 이미 이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내고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 거라서 이런 경우 이제 환불을 잘 안 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제 당일에 10만 원이 넘는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따로 계약서가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받은 내역까지 들고 가면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혼 전문 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우리 양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일이 잦아지면 당연히 뭐 갈등 커지고요. 이혼 상담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진짜요?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이제 가정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에 지치게 되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이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지금 뭐 방송 보시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나도 쇼핑 중독 점점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방송 전에 저를 포함한 이 출연자 5명이 쇼핑 중독 성향 테스트 뭐 이런 뭐 상당히 뭐 과학적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약식으로 좀 해본 그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좀 놀라지 마십시오. 앞서 잠깐 웃어 보이셨던 우리 소장님은 오히려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지영 기자가 최다 득점. 아니 1, 2점 차이로 제일 높은데요. 아니에요. 이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의심하시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랑 2점 정도 차이 납니다. 옆에 있는 이도성 선배가요. 이도성 선배가 2점 차이 나는데, 그런데 신발과 양말이 꽃다발까지 사서 책상에 놓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낮을 수가 있느냐, 좀 점수의 신빙성, 이것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했거든요. 갑자기요? 예. 갑자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소장님, 일단 이 쇼핑 중독이 이게 네. 그 소장님도 그런 경험, 그런 때가 가끔은 있으셨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쇼핑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일을 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사거나 뭐 구경하는 거나 이런 거에 큰 욕심이나 재미를 못 느끼는데,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주변에 진짜 많아요. 정말 주변 지인 중에 너무 많고, 또 요즘 이제 전염병 때문에 집에만 있고 그렇죠. 온라인 쇼핑 너무 많이 그렇죠. 하니까 너무 많고, 제 내담자 중에도 뭐 부부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쇼핑 중독하고 연결돼 계신 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선입견을 깨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도 그렇지만 쇼핑 중독 그럼 여자일 것 같잖아요. 요즘은 여자 남자 거의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많이 나올 정도로 남자들도 그 쇼핑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긴장도를 완화시키거나 거기서 일시적인 쾌락을 느끼거나 이런 것으로 자기 심리를 좀 다스리는 게 있는데, 이 쇼핑 중독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냥 뭐 웃고 말 정도냐,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냐, 아니면 말 그대로 중독, 애딕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정말 병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이냐에 따라 틀리고, 이 중독의 문제다 그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 경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쇼핑 중독으로 인한 구매, 이거 환불이 될까요? 됩니까 이거? 일단 이게 이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예, 상대방이 어떤 아까 상황, 그 네일 아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시고 또 네일 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 요즘 특히 인터넷으로 구매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쇼핑 중독에서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취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년 후견 제도 같은 게 있긴 합니다.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아예 그거를 좀 박탈하는 건데, 쇼핑 중독이 참 애매해요. 쇼핑 중독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못해서 집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신적인 질환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저도. 그런데 이게 소장님, 아까 그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약물 치료로 이게 극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쇼핑 중독이라는 병이 있는 건 아니죠. 우울증처럼 충동 장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충동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억제를 하거나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충동을 전혀 억제를 못해서 내 생활이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막 흐트러지고 엉망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장애로 보고, 그런 충동의 문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병원의 어떤 약물 도움을 받는데요. 뭐 심각한 경우에 약물 도움을 받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쇼핑 중독은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좀 찾아내면 내가 이것을 막 쇼핑으로 의지해서 내 심리적인 문제를 다스려 보려고 하는 노력을 다른 쪽으로 좀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걸 채우려고 하는 건지, 너무 외로운 걸 채우려고 하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잠깐 물건을 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다행감도 느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일시적인 다행감이나 일시적인 쾌락이나 기쁨은 있는데 이게 장기가 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또 고통이 돼서 쌓여있는 옷이나 택배 상자를 보면서 더 절망감을 느끼면서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적인 정도다 그러면 약물 치료든 심리 치료든 아니면 주변의 도움이든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 정말 쇼핑 중독에 따른 갈등으로 야 우리 갈라서자 하면 그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서로 갈라서자라고 합의하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너무 낭비가 많다 그러면 그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낭비를 했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인 범위를 넘어섰다 싶으면 의외로 쉽게 파탄이 날 수가 있는데 유책 배우자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호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정도면 조금 집안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별별 상담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일단 말이죠. 오늘 사연 사반 가족 투데이 채널님입니다. 예, 일단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여주시죠. 자, 아들 최이준 어린이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저 이준이가 홍지영 기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홍지영 기자 샷이 잡히면 저렇게 눈이 뚫어져라 TV 앞으로 다가가서 쳐다본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머리로 가리고 있는 이도성 기자한테는 눈길 하나를 주지 않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홍지영 기자가 오래오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준이 취향이 참 독특하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연 감사하고요. 자, 바로 시작하죠.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고속도로만 나오면 불안합니다, 저는. 네, 지금 보시면 고속도로에 갑자기 지금 차량이 가고 있는데 빨간 원 나왔죠. 빨간 원에서 뭐가 날아옵니다. 떨어지면서 곧바로 창문을 깹니다. 정말 저희 갑작스럽게 날아와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와서 운전석으로 꽂힌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느리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날아오는 거지 실제로는 순식간에 1초 만에 꽂혔거든요. 어떤 이런 상황이냐면요. 되게 많았잖아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도 판스프링이 날아온다고 사고 많았는데요. 앞에 트럭에서 밧줄이 느슨해지니까 곧바로 밧줄이 느슨해지면서 풀린 판넬이 나무 판자가 갑자기 바람에 날려서 꽂혔습니다. 설마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꽂혔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에게 맞았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운전자가 너무나 긴박한 상황 전하거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Just thankful to be alive. Honestly, all of a sudden we see this the wood flying and just smashed right through our window. If I would have, maneuvered the car a little bit differently, it would have been a whole different scenario. 저 트럭 어떻게 됐어요? 트럭. 트럭이요. 진짜 불러서 경찰이 입건은 시켰어요. 곧바로 입건시켰는데 이 미국 오하이오주거든요. 여기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벌금이 최대 $150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만 원만 내면 그러면 처벌이 된대요. 저런 짓을 했는데요? 네, 저렇게 해도 우리나라도 지금 규정 강화해야 된다. 원벌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좀 처지가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짐을 고정하지 않고 저렇게 버젓이 그냥 떨어뜨렸는데 그런데도 처벌이 고작 벌금 20만 원 안팎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태국으로 이어가죠. 이게 또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여성이 꺼내는데요. 옆에 오토바이가 있죠. 오토바이로 다가갑니다. 불 뿌리기 시작해요.
휘발유입니다. 아우, 휘발유를 갑자기 뿌리기 시작해요.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너무 많이 끝까지 뿌리네. 내려서 탈탈 털어내는데요. 심상치 않죠. 설마 불을 붙이나요? 네, 다 뿌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불을 와. 붙입니다. 순식간에 자기- 오토바이가 자기도- 뒤덮였어요. 불길에 휩싸였는데 자신은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달아났고 이런 거 진짜 오토바이는 하면 안 불타고 됩니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주차장 입구 쪽까지 빠져나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빠져나갑니다. 저기 택시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아. 불러 준비해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차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주차장 불 붙었는데 지금 사람들 모르나요 이거? 저렇게 불이 나서 한창 불길이 치솟으니까 누군가 신고는 했어요. 119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불을 끄고 있는데요. 근처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까지 6대까지 완전히 불에 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정말요. 주차장이 학교랑도 가까웠다고 합니다. 거의 연결돼 있어서 마침 학생들이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 중이라 학교에는 다 있지 아이고, 않았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아.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거 자기 몸에도 붙을 뻔했어요 불이. 그렇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학교 관계자의 여자친구였대요, 저 여성이요. 그래서 불에 붙였다고 하는데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저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3,500만 원짜리 오토바이인데요. 사줬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둘이 헤어졌습니다. 3,500 이요? 네, 비싼 오토바이 사줬다가 헤어지니까 그 다음에 복수심을 품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내가 사준 거 내가 불질러 버리겠다. 그렇죠. 불을 지르겠다, 부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좀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물건에 화풀이 하면서 자칫 사람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현장 미국 플로리다주로 가보시죠. 아 이것도 무서워요 이거. 네, 일단 어두운 밤입니다. 어느 가정집을 찾은 한 남성이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정문을 한번 둘러보다가 침실이 있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침실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네,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오른쪽이 이제 침실인 것 같은데 창문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 집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날 촬영된 영상도 있는데 남성이 이제 창문 밖에서 한참을 집 안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불이 켜진 것 같은데 와 진짜 소름이다 이거. 네. 와, 씨. 스토커입니다. 와. 그 집에는 이제 22살의 여성 모델이 살고 있는 이분이요? 나오는, 저 여성이 살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침실 안을 들여다보고 간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집 밖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마당에 CCTV를 설치했더니 저런 모습이 그렇게 포착이 됐던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스토커가 여성의 일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God bless my mother's intuition because it definitely saved my life. Because the same day we put those cameras in, that night we caught that footage. And the scary thing is, I got home at like 11:10 p.m. He was outside of my window by 11:11. So he knew my schedule and like when I got home. 아니 저거 뭐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네,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저 같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되게 그러니까 의외로 표정이 밝네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여성이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창문을 닫고 항상 커튼을 쳐두라는 얘기만 하고 이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토커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사 갔대요? 네,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토킹 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떠나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어떤 접촉이 없었던 상황이라 저런 거를 한 건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미국은 뭐 스토킹 방지법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미국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도 저 정도의 상황이면 예.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아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실제로 몸이 안 들어왔어도 주거의 평온을 깼다라고 해서 이게 주거 침입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미국도 충분히 저거는 그 밤내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거를 왜 그냥 경찰이 창문만 닫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이 살짝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 경찰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 보고 가시죠. 보이세요? 응? 막 움직이는 멧돼지인가요? 소떼입니다. 소떼. 수십 마리의 소떼들이 저렇게 난데없이 주택가에 나타났습니다. 좀 엄청 많죠. 줄지어 도로를 달리고 막 가정집
마당에도 들어가고 막 잔디도 뜯어먹고 울타리도 부수고 뭐 난리가 나서 저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쑥대밭이 됐는데 마을로부터 한 1.6km 떨어진 도축장에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도축장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누가 부주의로 이 도축장 출입문이 열렸고 이 틈을 타서 한 40여 마리가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I thought the police, when he told me there was cows here, and I was like, there can't be any cows. But I thought he was messing with me. My wife commented on that, said, yeah, she felt bad for the cows. And she was like, no, that she didn't want them to. 사람 안 다쳤어요? 네, 소 한 마리가 한 가족을 향해 돌진하면서 가족 4명이 넘어졌는데요. 다행히도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시민이 올가미로 소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소의 발에 밟히는 사고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로 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고요. 그 과정에서 소가 지금 다치는 영상도 있는데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들과 대치 상황은 밤 늦을 때까지 이어졌고요. 현지 경찰은 탈출한 소떼 가운데 한 마리를 사살하고 38마리를 포획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포획된 소들은 모두 도착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프란체스카님이 소생크 탈출이라고 그러셨네요.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캐나다로 가보시죠. 어우, 람쥐. 어우. 네, 다람쥐 한 마리가 지금 여성의 무릎에 앉아 있죠.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집어 먹습니다. 땅콩이네요. 땅콩을 막 열심히 집어 먹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올라오는 것이 서로 친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요. 무슨 뭔지 아세요? 능력이요? 서로 교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저 다람쥐에게 찰리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찰리라고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고 달려옵니다. 지금 찰리, 부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르니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마치 강아지 같잖아요. 저렇게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찰리 부르면 저렇게 멀리 있다가도 쭉 다가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이파이브도 받아주고요. 지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면 이렇게 까먹고 따라오고 이렇게 손도 만지며 이렇게 하는 그 동작들이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보셨나요? 얼음 했더니 멈춰요. 오, 진짜? 멈추고 있다가 땡 하면 먹어요. 세상에. 네, 고 하면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고인데 얼음 하면 먹고 네. 오, 진짜 신기하다. 네, 잠깐 놓고 기다렸다가 또 먹고 이거 훈련을 시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알아들을까요? 와, 진짜 정말 신기하다. 질투심도 많아서 그런데 다른 다람쥐한테 혹시 먹이를 주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뚱해진답니다. 저렇게 다른 다람쥐를 한번 봤잖아요. 그 다음에 먹이를 주려고 해도 입을 꼭 닫고 지금 안 있어요. 먹는데요? 네, 지금은 안 먹고 있습니다. 삐친 건가요? 네, 삐졌어요. 그래서 정말 귀엽습니다. 사람 말을 정말 주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도 훨씬 잘 알아듣습니다. 신기하네, 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이 있는 주인공, 동물 주인공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고양이가 양이가 지금 어항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네요. 양이가 툭툭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까요, 영상? 양이가 툭툭 치다가 갑자기 물고기가 지금 양이와 눈치를 보고 있지 서로 눈치 게임을 하다가 확 물었습니다.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고양이 아빠를 물었어요. 고양이가 깜짝 놀랍니다. 뒤로 뭐야 하고 놀라서 뒤로 쭉 뺍니다. 팔을 빼고 아빠를 빼고 그다음에 핥아요. 아팠었나 봐요, 많이. 이렇게 물릴 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핥고 있다가 물러서진 않았어요. 똑바로 보시면 다시 지금 혀로 핥으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러고 다시 목줄을 하려는 듯 다가가서 다시 한번 발을 대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눈치를 주고 나 또 물 거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더 이상 물지 못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번엔 고양이가 완패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현장 또 있다면 그때 또 앵커가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오늘 저희 출연자들 중에 마지막 방송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30초 뒤에 전해드리죠. 이 자세 편하시죠? 하지만 이 편안함이 허리 통증을 만든다는 사실 제안합니다. 허리를 뒤로 쭉 맨소레담을 쓱 대한민국 쓰담 맨소레담.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작이자 미래. 50여 년 역사의 장기 배양 기술부터 장내 생존율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프로바이오틱스는 HY. 자,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 누구냐면은 홍지영 기자입니다.
자, 뭐 지금 넉 달 만에 이 사건 반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 혹시 제가 아까 부탁한 그 준비된 영상이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홍 기자가 첫날 방송에 나왔을 때 정말 모두를 당황시킨 저런 애드립을 본인이 준비를 해와가지고 울트라맨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나서 얘 좀 상태가 안 좋나? 저 진짜 걱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넉 달 동안 우리 홍 기자 너무 잘해줬고 또 그래서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인공은 홍지용 기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마이크를 넘기죠. 네, 제가 현장을 누비는 사회부 기자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뉴스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건 반장 오랜 팬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요. 몇 년 만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태 안 좋다. 모릅니다. 방송 몰라요. 야구 모르고 인생 모르고 방송 모릅니다. 몇 년 뒤에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뵐까요? 제가 이 자리,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는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3시, 별이 3개, 3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떨리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 와, 잘한다.